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도 새카맣고 부는 바람에서는 비 냄새조차 느껴집니다. 조국 전 장관이 회초리를 더 맞겠다며 갑자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혐의는 모두 다 탈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모두가 다 불법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게 과연 사과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조국 사태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회초리를 더 맞겠다며 사실상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한 것은 모두 합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사과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조국 사태가 청년층에 상처 줬다. 강성당원과 거리 두기. 조국 관련 검찰 수사 관행은 질타했습니다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질타를 한 겁니다.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아니다. 대통령 모욕죄로 고소한 것도 아쉽다. 정권의 강성 지지층과는 분명하게 선 긋는 모습 등을 보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힘받는 백신 특허 면제. WTO 회원국과 미국 제약사의 동의가 남았다. 제약사들이 앞다퉈 백신들을 개발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백신의 지적재산권, 특허 지적재산권을 면제한다. 누구나 다 백신을 복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시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되나라는 희망 섞인 전망. 한편에선 백신 복제가 허가되더라도 복제까지 2년이 걸린다라는 현실론도 나왔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시설과 기술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비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어버이날, 요양시설에 계신 우리 부모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창 너머 카네이션만 전달해드렸습니다. 직접 손잡고 가슴에 달아드릴 날 언제 올까요? 가슴 아픈 요양시설 사진 한 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전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조국 전 장관이 회초리를 더 맞겠다며 사과했는데 대부분 2년 전 반성문을 재활용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청년층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반성이라는 화두.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내놓았지만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에 조국 사태 반성을 철회하는 초유의 일까지 있었는데 총리 후보자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박범계 장관 해임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제 보고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총리 후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입에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자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흡족하다.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말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범계 장관 문제 있다, 해임 건의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어제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텐데, 조수진 의원은 질문자로서 생각이 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둔 거죠. 생각이 있다는 건 결국은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것 같은데, 나도 여러 생각을 하지만 난 지금 후보자 입장이라, 후보자 신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라는 쪽에 방점을 두면 사실은 뭐 지금 뭐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뭐 당장 뭐 해임 건의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사실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아마 야당이 저 질문을 한 이유, 사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김호수 총장 후보자를 과연 발탁한 것이 적절하냐, 뭐 피의자 신분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여권성이 강하다. 근데 그 전에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 질문했지만 총장 후보자 선임을 두고 국정 철학의 상관성을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데 그것을 방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생각이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김호수 총장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이제 그거를 끌고 가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오히려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초선 의원들이 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문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회수됐지만 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 젊은 층에게 상처를 줬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김형주 의원님, 네. 사실은 강성 당원들의 주장, 그리고 일부 민주당의 중진, 여당의 중진 의원들의 반박에 따르면 이 조국 사태는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지난 총선 때 잘못이 없다라는 평가를 다 받은 거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조국 사태는 이거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 말씀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실망감을 줬고 분노를 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20대들의 어떤 민심, 표심을 읽었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미 김부겸 총리 후보께서는 사실은 연세가 벌써 뭐 58년생이니까 6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누구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강성 당원들 눈치 봐가면서 할 사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한때 자기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따끔하게 초선 의원들의 그런 말들도 조금 당에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2년 전 사과문 재활용, 합법이지만 반성. 자, 조 전 장관 어제 이런 글 올렸어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자, 법적 책임지겠다는 말은 빠졌습니다.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자, 뭐 해석에 따라서는 정무적으로만, 도의적으로만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초리를 더 맞겠다라며 2년 전 장관 후보자 시절 의혹, 사과 해명 발언 3개 재언급을 했습니까? 2년 전 사과문을 재활용한 겁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 국민들에게 청년과 상처를 주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른 것, 기득권 유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합법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누렸다. 결과적으로 제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이면 좀 받습니다. 합법, 적법, 틀, 관행. 2년 전에 저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면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과를 한 건데요.
야당에서 보실 때 사과문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전 장관도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안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유죄에 비춰봤을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본인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합법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되죠. 그리고 나왔던 과거에 본인이 썼던 글에 대한 대목들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에 따라서 얘기했던 증언과 주장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꺼내면서 정무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법적으로는 책임질 것이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돼서 국민께 고개 숙인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고 정치적으로 든든하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일 겁니다. 오죽하면 김부겸 후보자도 이 청문회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되는데 만약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국무총리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고 나면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신임 총리가 됐을 때 그 태도들은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 권력에 대한 임기는 이제 한 1년도 채 남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미래 권력을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형국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순간 실질적인 법적 책임부터 정무적, 도덕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국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 전 장관도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서 뭔가 다급하다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회 우선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과문을 올리면서 다 적법, 합법이다라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유죄, 재판부의 판단 한번 다시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다 합법, 적법, 관행이었을까요? 여전한 조국 합법 주장, 법원은 거짓 위법, 그 법원의 판단을 조 전 장관은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해 12월 1심 동양대 위조 표창장 등 조민 부산대 의전원 제출을 7개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징역 4년 법정 구속. 서울공익인권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한 건 조 전 장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1심 재판부는 특히 저 중에 하나를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위조했다. 그리고 표창장은 허위로 조작된 거다. 라고 했는데도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나는 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판사가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합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무려 1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7가지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시 비리 관련된 문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가 뭐 동양대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려 대학이 5개, 그 다음에 호텔까지 하면 6개였거든요. 단국대, 동양대, 서울대, 그 다음에 공주대, 키스트, 그 다음 부산의 어떤 호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을 갖다 했는데 그중에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들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공모한 것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이 합법이더라도 문제가 된다. 마치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정당한 것이었는데 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의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피고인은 제공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네. 조 전 장관은 이거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잘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고 뭐 우리 애들 뭐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런 식으로 혐의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저런 식으로 법을 농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법정 구속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혐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형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혐의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징역 6년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이.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 전 장관은 사과문을 올리면서 모든 게 다 합법이었다. 위법은 없었다.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1심에서 명백하게 유죄로 판단된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과문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에서 있었던 동료 교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다 불법이었거늘. 이걸 사과라고 하나? 민주당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라고 진중권 전 교수가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약을 팔아. 이게 어떤 뜻이죠? 핵심은 이거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과문을 재인용했는데 전부 다 그것이 장관 지명 직후부터 인사청문회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검찰이 기소 전입니다. 그 사과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합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있었지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미안하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본인 자녀들의 어떤 인턴 활동이라든지 증명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얘기했던 건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 이후에 검찰은 그 모든 인턴 증명서가 허위 내지 날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중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됐는데 똑같이 2년 전에 기소 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사과문을 다시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전 교수를 포함해서 당시 이걸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것이 사과가 맞나? 그리고 어제 사과문의 마지막 문장은 그거였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회초를 더 맞겠다. 이미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도 얘기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역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본인의 해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늘 묵비권 행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SNS를 통해서 검찰 비난하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오히려 SNS에서 얘기하지 말고 재판장에 와서 얘기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 거기에 어떤 무한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어제 사과 역시 또 한 번 말과 행동이 다른 조론한불 논란을 또 가져오는 그런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약을 팔고 있다. 진 전 교수의 생각 글이었고요. 이 와중에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 재판과 수사는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거다. 표창장을 조 전 장관 딸이 실제로 받았는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거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시계 같은 역할이다. 라는 다소 의아한 주장을 하면서 조국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심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제출했던 증거가 유조되거나 또는 은폐됐을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가 된 겁니다. 이 동양대 표창장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논두렁시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 자,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홀랑 다 속아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본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물론 뭐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이 오히려 검찰이 증거 은폐 조작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글쎄요. 검찰이 다시 한번 김의겸 의원한테 또 저런 어떤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을,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이 판단은 제가 조작했든 안 했던 것은 판사들이 봤을 때 이게 조작됐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죠. 그 기소 자체를. 그럼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판결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참 그 법리주의라는 게 참 야속해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를 누가 더 잘 속이느냐의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판사가 속아 들어가면 그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3자가 이건 속였다 안 속였다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면 대다수 검사들이 정말로 그 자기의 기소를 위해서 자기의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검사들이 다 자기의 증거들을 조작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지탱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로 그 영역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2, 제3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잘 아실 텐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주장이 사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PC를 반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검찰에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조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라는 주장했잖아요. 우리는 법정에서 증거주의잖아요. 유죄가 확정적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자그마한 증거를 하나라도 조작했다면 그 수사, 그 재판은 검찰이 유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바로 무죄가 선고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게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검사가 증거 조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김학의 사건 보면은 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아마 그거 생각하고 의심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거의 반복하는 수준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한 소극적 은폐는 뭔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늦게 냈다. 그래서 1심에서 변호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조작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그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야기를 당사자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변호인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법조인도 아닌 제3자인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저렇게 막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근데 김의겸 의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검사가 단순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단순히 주장만 하지 마시고 공수처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검사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적으로 그 공수처에 사도록 공수처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만에 하나 공수처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근에 그 유시민 이사장처럼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 이 법적 책임은 민사적 책임도 있을 거고 형사적 책임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각오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부적격 3인방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숙, 노영욱, 박중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이런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찾아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촛불 정권의 진면목입니까?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CCTV 54대, 블랙박스 133대. 경찰이 사망한 20대 의대생의 사인,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CTV 54대, 블랙박스 133대를 샅샅이 조사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인 날 아버지가 했었던 이 발언이 많은 분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만날 그날 정민이의 표정이 웃는 표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아, 정말 고마웠다. 우리랑 놀아줘서 솔직히 그립다. 보고 싶다. 아직 꿈만 봤다. 난 늘 너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우리 부부에게 왔다갈 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 짧은 기간 넌 참 많은 걸 주었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어. 지금의 일은 너무 아쉬운데 언젠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를 먼저 보내주려고 했어. 우리는 선물로 들어온 너를 영원히 함께할 거고 너를 그리워할 거고 생각할 거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자,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함께 보시죠. 그날의 동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실종 당일 한강공원 인근 CCTV 54대, 공원 출입 차량 블랙박스 133대를 확보 분석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당일 새벽 3시에서 4시 30분 손 씨의 동선 상당 부분 파악을 했다. 정확한 상황 재구성을 위해서 목격자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사망한 손 씨의 아버지가 밝혔던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3시에서 4시 사이의 동선,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지, 네. 아마도 그 장면을 경찰이 복원해낸다면, 그때의 상황을 경찰이 정확하게 재현해낸다면 어떻게 손 씨가 사망에 이르렀는지도 당연히 나오겠지요. 네. CCTV가 54대, 블랙박스 133대. 이 정도면 다 구성할 수 있겠죠. 복원할 수 있겠죠. 복원을 해내야죠. 그 아버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도 않던데, 객관적으로 그 정민이가 맨 마지막으로 찍혀 있는 게 새벽 1시 56분이에요. 핸드폰에 촬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4시 반이거든요. 왜냐하면 4시 반에 그 친구가 쭉 나오고 있는 게 CCTV에 찍혀 있고, 그 다음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친구가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시간이 그게 3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시부터 4시 반까지 사이는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아직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친구의 진술만 있는데, 뭐 이렇게 정민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애가 친구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본인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민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애가 친구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정민이 아버지 입장에선 더더군다나 의심스러운 그 부분이 3시 반에 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부검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CCTV와 블랙박스를 경찰에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의미한 그러한 내용들을 꼭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예단은 금물이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재차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블랙박스 133대 안에는 서로 각기 다른 각도에서 한강공원을 비추고 있던 그 영상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33대 중에는 반드시 사망한 손정민 군의 모습도 어떤 블랙박스에는 담겨 있을 겁니다. 133대 중에 한 대만이라도 사망한 의대생의 그 시각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격자 6명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사망한 손 군을 목격한 목격자 6명을 경찰이 찾아냈어요. 실종 시간대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중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직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친구 A씨가 귀가 당시 탑승한 택시기사도 찾아내서 참고인 조사도 현재 경찰이 마친 상황이다. 이재민 기자, 사건 담당 경찰 기자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본청 출입했었던 또 캡도 하셨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날을 목격한 중요한 목격자, 현장 목격자 6명의 경찰이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일이고 6명의 이 목격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다 일치한다라는 것은 그날의 사건을 꽤 정확하게 경찰이 목격자들 진술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3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블랙아웃 때에는 알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 동선을 파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격자 진술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나 아니면 차량에 있는 영상들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단편적일 텐데 목격자 6명이 있는데 6명이 4개 그룹, 그러니까 다른 그룹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었던 6명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있었던 6명에게 진술을 들었는데 일관된 진술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혀 서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경찰이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조금 전 정혁진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후반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 부검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부검 결과와 만약에 목격자 진술이 일치한다면 아마 경찰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 많은 미스터들이 사실 있었죠. 과연 20대 청년이 그렇게 물에 빠져서 쉽게 실족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이제 의문들을 친구한테 이제 투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지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라는 충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됐던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목격자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CCTV 영상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또 부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사건 진상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한 의대생의 아버지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사라진 친구의 휴대전화와 버렸다는 신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핸드폰은 바뀌어 있고 친구가 사망한 의대생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친구의 휴대전화는 정작 없어졌다. 그리고 친구가 흙이 묻은 신발을 버렸다라고 하니 이 두 가지 핸드폰과 신발의 행방 궁금할 수밖에 없죠. 경찰은 친구의 휴대전화 기종, 사라진 휴대전화의 기종은 아이폰 8 스페이스 그레이 기종이다 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고 사망한 손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저 휴대전화를 경찰이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신발은 어떠냐? 경찰 관계자 같이 있을 때 신은 신발을 왜 버렸는지 명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라고도 밝힌 대목.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은 이 사망한 의대생의 아버지가 의문을 표했던 것이 바로 저 두 가지 지점이었습니다. 네네. 친구의 휴대전화가 어디로 갔을까? 네. 그리고 신발은 왜 버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겠다고 하니까 좀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경찰이 제시하겠죠?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단은 친구 휴대전화가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사실은 이게 획득이 돼도 이게 그 암호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발이 이게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제가 CCTV 보니까 처음에 나올 때 4시 반 CCTV 보니까 신발이 있기는 있던데 그게 뭐 흐릿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신발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제 저 친구가 그리고 정민이가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하길래 그러다 보니까 신발에 뭐 흙 같은 게 묻었다, 진흙 같은 게 묻었다. 그러면 그 신발 한번 보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본인도 아니고 아버지가 금방 0.5초 이내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문점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제3자 입장에서는 그 본인 외의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친구가 아니 자기 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그 사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 친구로부터 뭐 정확한 그러한 이야기를 잘 받아내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망한 의대생의 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들의 죽음이 발견된 날 우리 아들이 왜 강에 빠졌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고 그 뒤로 뭐 인력도 많이 늘어난 걸 알고 있고 당연히 애쓰실 거라고 믿고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워낙 초기에 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숨겨놓던지 이랬을까 봐서는 그게 좀 불안한 거죠. 일면식도 없는데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 정말 저는 그 어떻게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실은 하나 박혀 있기 때문에 어제 제 아들은 죽었고요. 딱 하나 아들이 어떻게 한강에 들어갔는지 3시 반과 4시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알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초동 조사 적절했나? 검찰 조사 착수. 손 씨 아버지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 친구 A씨 증거인멸 우려 압수수색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었는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 경찰 수사가 미흡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적절했느냐와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국민분들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좀 경찰이 더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시기죠.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대한민국 언론이 대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부검을 하고 초기에 최면 수사 등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기본적인 상태로 끌고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꾸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민간 이 수색을 하게 되는 사람이 투입돼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화면을 흘러가다 보면은 아파트에 붙여 있는 하나의 공고 안내란들이 보입니다. 주민들이 특히 저기 잠원동 일대이기 때문에 잠원동에서 한강 쪽을 바라보는 차에 혹시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 당시 시간대에 블랙박스를 꼭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경찰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날 정인이 사건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보게 되면 경찰의 수차례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고소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측 경찰의 대응들이 미흡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나서서 노력하면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밝혀지지 못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강 일대에 있는 CCTV가 분명하게 있었더라면은 이 내용들에 대한 사건 진실을 밝히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현장의 CCTV는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있었고 그렇다면 이걸 밝히기 위한 블랙박스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보하는 모습들을 경찰이 조금 더 일찍 보여줬더라면
유가족 입장에서 이렇게 애타게 언론에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일들은 좀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라도 경찰이 나서서 신속하게 무언가 목격자에 대한 진술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관련된 CCTV 블랙박스 확인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라진 이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까지 나서고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경찰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야당 비대위원회 이야기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로서 보여주면 되지요. 청와대 청원이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진술규명을 부탁한다라는 게 지금 36만 9,005명, 김영주 의원님 이제 37만 명이에요. 정말로 전 국민적인 안타까움 속에서 이런 관심사, 높은 관심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청와대 저는 청원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예. 사실은 알아서 초동 수사를 명확하게 하고 굳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찰이 형사 3부에 이것을 또 배당해서 조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그냥 실족사라든지 어떤 애매한 식으로 사건이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지금 말하자면 그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님이 굉장히 어떤 왜 핸드폰을 자기께 없어졌으면 그걸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또 왜 그 신발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왜 경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유가족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모든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핫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그런데 그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거짓말로 보도자료를 냈다. 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의문입니다. 왜 그랬죠? 왜 그러셨어요? 자, 알 수 없는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다시 한번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핫삼 두 번째, 김은국 씨,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김은국 씨는 억울하다라는 입장. 자, 사건의 실제 무엇일지 살펴보겠고요. 우리나라 직원의 뺨따리고 뒤통수 친 벨기에 대사 부인, 퇴원해서 경찰 조사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경찰 조사 때 성실하게 받았는지 잠시 후에 오늘 핫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핫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대변인 검찰 간다. 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검찰에 가냐겠죠? 공수처 대변인 검찰 조사 사진에서 나왔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 1호차 내주고 이성윤 지검장 몰래 뒷골목에서 환승해서 공수처장 면담한 것. 자, 이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초기에 관용차 제공 논란이 일자 공수처가 보도 자료를 냅니다. 이거 정익진 변호사님 공문서죠? 네네. 네. 자, 이 공문서라는 거예요. 공문서를 공수처에서 내는데 그때 뭐라고 해명하냐면 청사 출입이 가능한 건 관용차 2대 중에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피의자 호송용은 어떻게 중앙지검에 내주겠냐. 두 번째, 2호차는 뒷좌석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다. 앞으로 해서 시트 제끼고 탈 수 없지 않냐. 뭐 그런 거겠죠. 이런 해명 자료, 공문서입니다. 배포합니다. 그런데 언론 취재에 따라서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호송 차량이 아닌 일반 업무용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봉고차가 아니라 세단이었다. 그랜저였나요? 그랜저였어요. 그랜저였다. 소나타입니까? 소나타였다. 굉장히 소나타도 좋은 차예요. 호송용 개조 이력도 없다. 뒷좌석 문이 안 열리려면 개조도 안 됐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일반 차. 허위 자료 배포했다라는 논란이 세게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해명하며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혐의. 대변인 혼자 한 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한 건지, 누군가와 논의된 건지, 공수처장까지 이 내용 다 승인된 건지
조사해야겠죠. 최종 책임자 김진우 공수처장 소환 여부 검토 계획도 나온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쉽게 생각하면 저 대변인이 잘 모르고 보도자료 잘못 쓸 수도 있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게 엄연히 말하면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은 굉장히 일파만파 논란이 큰 사건에서 과연 대변인 혼자 허위사실의 보도자료 공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한다라는 거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검찰이 뭘 들여다봐야 되죠? 만약에 이게 어떤 법률 위반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대변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습니다. 자, 이건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생각? 그다음에 저분이 대변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공수처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지금 대변인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에 있는 사람이 대변인을 겸직하고 있는데, 그 대변인이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처장의 처신이 잘못된 거지. 제가 그 공수처 들어가 봤더니 공수처 공용 차량 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에는 세 종류의 차량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전용 차량. 이 전용 차량은 어떤 차냐? 공수처장이 차관급이니까, 높은 분이니까 아예 그냥 기사 딸린 그 자가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아마 제 생각에 한 제네시스 정도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체포 피의자 후송용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 그 규정에 따르면 범죄 수사용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 수사용 차량이 뒷좌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개조가 되어 있는 그 차량이 범죄 수사용인데, 지금 공수처가 1호 사건도 아직 결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는 이 범죄 수사용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업무용 차량인데, 업무용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전용도 아니고 범죄 수사용도 아닌 나머지 차량. 이게 이제 소나타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는 차가 2대가 있는 거죠. 처장 전용,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성윤 검사장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으면, 그러면은 소나타로 이렇게 모셔와도 되는데, 그걸 굳이 공수처장이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전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사실은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터인데, 이게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검찰에서 지금 들여다보고는 있겠지만, 제가 검사라면 그냥 기소유예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건의 본질은 왜 허위 보도자료를 썼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공수처장 차까지 내주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로 해명하기 급급했던 일을 공수처가 벌였느냐라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지적일 텐데, 그래도 궁금하고 따질 건 따져봐야겠죠. 기자라면 이재명 기자.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씀에 있어서 정말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보도자료, 많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수처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한번 보자. 왜 1호차를 저렇게 은밀하게 내렸을까에 대해서 공수처 해명 들어보자. 주시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 2호차가 체포 오선이고 뒷문 안 열린다. 사실과 다른 말을 대변인 혼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글쎄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쉽지는 않겠죠. 보도자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승인하에 나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김진우 공수처장이 개입했다 안 개입했다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보도자료라는 건 그 기관을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나가는 자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실제 국가기관의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잘못 냈다고 해서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이런 자료를 냅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댓글은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활동이다. 국정원은 정책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책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자료를 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굉장히 국가정보원이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라고 참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린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다는 건데, 그것으로 국정원 대변인이 기소가 돼서 실형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수처의 이번 보도자료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만약에 우리도 적법하게 피의자를 후속에 왔다라고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2호차가 체포 피의자 후속용이라 뒷문이 안 열려서 할 수 없이 1호차를 모셔갔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거짓말인 거죠. 적극적인 거짓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국정원이 2012년, 그러니까 13년도에 냈던 자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검찰이 지금 이것을 문제 삼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하셨잖아요. 자, 기관장의 승인 없이 어디까지 보도자료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일사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시장, 행정 1, 2, 3 부시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별 업무 영역에 따라서 시장 선에서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보도 자료 같은 거는 국장 정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변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이 분명히 그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하거나 보도 자료를 낼 때는 그와 연관된 상위급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과 보고를 할 수는 있게 돼 있겠죠. 협의와 보고를 거친다. 통상. 네.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언제든지 이런 사항이 나가니까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 왜냐면 대변인이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 사항 정도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다른 업무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없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장과 당연히 상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야당이 이때 당시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을 당시에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다 고려하고 계시나요? 왜 제공하신 걸까요? 설명 자료를 냈다니까요. 네,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이성윤 검사장의 요청은 아니면은 설명 자료를 읽어보세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저 때가 이제 공수처에 대한 총체적 난국이 시작되는 분기점이었죠. 관련돼서 이진욱 공수처장이 제대로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못하게 됐고 지금 지켜보는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명백한 허위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사의 여러 취재를 통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타고 갔던 차, 갈아탔던 차가 있는데 갈아탔던 차조차 본인의 차가 아니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과거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팔짱 사진 한 장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도 아주 먼 발치에서 언론을 통해 찍었던 검찰 청산에 출입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팔짱 사진과 그 앞에 뭔가 다소곳이 서 있는 검찰 수사관의 모습들, 이걸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의 목소리가 기억날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그러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뤄지게 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산물이라고 지금 현재 집권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차량의 모습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태동된 공수처에 대한 신뢰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공수처가 문제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진욱 공수처장이 지나간 일들에 대한 모든 문제, 나에게 다 책임이 있다 얘기를 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일이 지금 있게 되는 검찰개혁 그 이후로 나아가게 되는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지 않는가. 이거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공수처의 여러 가지 난국들로 결국은 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또 의견까지 주신 겁니다. 자, 핫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상, 김은국 씨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 가수 김은국 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했다. 그런데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뒤 도주했다. 라는 혐의인 겁니다. 혐의예요, 혐의 아직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 상처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곳은 용산구 이촌동. 김은국 측 입장. 음주 상태 아니었고 뺑소니 절대 아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놨는데 그 이후 경찰서 뺑소니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액을 요구해서 당혹스럽다. 합의 의사 없다. 라고 입장을 낸 그런 상황이에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지난달 24일이에요.
사거리에 빨간 신호등 켜져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잠시 멈추는데 이렇게. 자, 이게 오토바이와 김은국 씨 차량의 충돌 장면. 스쳐 지나가요.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김은국 씨는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한 건데, 자,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이거 뺑소니 아니다. 그리고 툭 치고 지나가서 오토바이가 그냥 가길래 보험사에만 연락해놨다. 이게 어떻게 뺑소니냐. 오히려 저쪽에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이거 뺑소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이 이제 이 사건 봐야 할 텐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김은국 씨가 잘못한 거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비보호 좌회전 관련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비보호 좌회전 관련해서는 파란불, 녹색불일 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녹색불일 때에도 비보호 좌회전 할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의의무 위반을 그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때는 빨간색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려고 했겠지만 이거는 명백한 신호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그 중대 범죄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김은국 씨가 잘못한 건 알겠고, 네네. 중요한 건 이제 뺑소니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영상으로 봤는데 좀 애매하기는 한데, 네. 만약에 이제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액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갈죄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저 상황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는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정차하고 있었고 완전히 뭐 예컨대 이런 경우들은 있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일방통행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황해가지고 차가 딱 서 있는데 아 일방통행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이제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저 상황 가지고는 이게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일단은 김은국 씨가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건 김은국 씨 주장이고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뺑소니냐 부분, 통상 뺑소니라 하면 뭐 어느 정도 좀 사고가 돼서 부딪힌 사람도 뭐 이제 좀 멈춰 있고, 근데 이제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건 현장을 수습하거나 병원을 불러서 후속 처리하지 않고 차 현장을 이탈했을 때 뺑소니라고 하는데, 김은국 씨 주장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그냥 저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저 자리에서 딱 내려가지고 김은국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 괜찮습니다라고 한 확인서라도 받아놓고 보냈어야지 저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뭐 별거 아니겠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신호 위반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요.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집행유예 같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뺑소니가 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니까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특히 이제 비보호 좌회전일 때 빨간불에서는 절대로 가면은 이제 신호 위반이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접촉 이후에 이제 멈춰 섰는데 김은국 씨가 그냥 보험사에만 연락하고 현장에 이탈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과 뺑소니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고. 이재민 기자, 김은국 씨는 근데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은국 씨 입장에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데 김은국 씨도 인정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기 스치고 지나가서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내렸다고 하죠. 근데 김은국 씨가 창문만 열고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운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봐도 멀쩡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갔다는 거죠. 아, 김은국 씨가 창문을 내리고 그렇죠. 괜찮냐라고 그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본인 내려서 연락처를 주면서 혹시 나중에라도 다쳤으면 연락을 다오라고 했으면 전혀 뺑소니 될 이유가 없죠.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은국 씨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김은국 씨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려서 멀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본인도 실수를 인정했던 만큼 사실 경찰때 봤을 때도 그 부분을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나서 본인이 뭔가 그 사고를 수습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김웅국 씨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고액을 요구했고, 또 이제 김웅국 씨 주장이지만 본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를 막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고액을 요구한다.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김웅국 씨 주장이니까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비보에서 분명히 신호 위반을 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사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서, 그 점에 있어서는 김웅국 씨가 어쨌든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웅국 씨의 이야기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비보에서 서 있었어요. 차가 이제 좌회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친 거예요. 툭 치고 갔잖아. 내 앞에서 뭐 넘어졌거나 뭐 쓰러졌거나 뭐 그랬으면은 저도 나 보든지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자기 어렵대요. 힘들다고. 걔한테도 너무나 많은 돈 요구를 한대요. 너무 3,500인가? 350도 아니고. 자, 김웅국 씨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은 벨기에 대사 부인 경찰 조사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벨기에 대사 부인의 경찰 조사는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 옷가게 직원 2명 폭행, 사고 없이 경찰 출석 요구 불응했는데 뇌경색으로 병원 입원 중이다라고 해명했고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대사 부인의 늑장 경찰 조사, 처벌 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번 조사가 마지막 소환 조사, 면책 특권 포기 여부도 확인 어렵다. 면책 특권 포기 않을 시에 공소권 없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사과를 못 받았다. 대사 부인에게.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우리가 다 알아요, 이미. 이제 면책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주지의 사실이고, 관건은 대사도 사과했는데 대사 부인이 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느냐? 피해자에게 왜 배상을 해주지 않느냐? 자, 이 부분은 면책특권이나 형사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은 외교적이고 정무적이고 도의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뭐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올해가 한 벨기에 수교 12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기획을 했을 때, 물론 코로나라는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4월 9일 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어렵지 않게 실제로 보면 4월 22일 날 대사가 이제 유감 표명을 했죠. 그것도 사실은 공손한 존대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 말투로 했기 때문에, 다른 때는 존댓말 쓰다가 오히려 더 극존칭을 써도 모자랄 판에 일반 존칭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사과인가라는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나마도 부인이 이제 뇌경색 입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조차도 어떤 사과 표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았다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 그리고 일정 정도 뭐 어떤 심리적 또 물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대사나 대사 부부 간의 어떤 조치가 있으면 사실 크게 이렇게 양국 관계도 있고 하니까, 또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게, 물론 뭐 이게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이것을 서로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전히 사과하지, 장본인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길어지면 사실은 참 양국 관계에도 문제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조금 피해 당사자한테 대사 부인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최소한의 어떤 실제로 신발을 신고 또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도 표현하고 또 물질적인 보상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핫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어준이 성역이냐라는 골직구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20대 민심을 듣겠다며 20대들을 초청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면전에서 김어준이 성역이냐 20대들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엎드려 절받듯 가는 것이 사과입니까? 하다못해 인턴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현묘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상역입니까? 편향성 논란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2차 단일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한 호도, 이용수 할머니 배우 주장 논란 등 공정, 정화, 진실의 범주를 벗어난 보도들이 난무했습니다. 전파를 독점한 공영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방통위, 당신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자, 20대 국회의원들 초선들 앞에서 이번에 당선된 초선들 앞에서 20대들이 조국 김어준 사태에 대해서 돌직구 쓴소리를 아낌없이 날린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일컬어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이다처럼 시원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시민들, 유권자가 선택했던 표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왜 그토록 집권당의 회초리를 세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론이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역대 어떤 정파를 바라보더라도 늘 기득권에게 항거하게 되는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그중에서는 20대의 젊은 청년 국회의원,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장파 개혁적인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거나 기득권에 편승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목소리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감싸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젊은 층들 20대와 30대가 바라보기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들면서 2016년, 17년에 약속했던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득권을 지키고 옹호하느라 바쁜 그 상황 속에서 2020년 많은 표를 몰아줬더니 결국 돌아오는 결과는 불공정과 그리고 위선으로 점쳐진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외신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글자를 콕 집어서 이 4.7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따끔한 지역들을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받아들인 다음 이 민심들은 다 경청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행동으로 나서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번도 4.7 보궐선거 끝나고 민심을 받들겠다고 얘기했다가 얼른 조국 전 장관 얘기했던 거를 다시 수습하느라 바빴던 모습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면에 과연 더 민초, 이런 민심들의 쓴소리를 들은 초선 의원들이 얼마나 소장파의 의지들을 가지고 당을 개혁시켜 나갈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20대들의 쓴소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만약 표가 많이 없다면 토플스트에서 이번 정권이 된 수급보다 보면 그만큼 그 트렌드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 속에서 빛이 바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고요. 저는 약간 사람들을 표로만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분노는 남성들의 특혜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공정을 원한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민주당 타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야 할 길이 넓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쓴소리를 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안 하려고도 했다. 가서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 이 말이 또 가장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지점 같은데 일단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들이 내용만 잘하면 되지 뭐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들 마음을 새기고. 김영주 의원님, 20대들이 상당히 좀 당차게 본인의 소신들을 의원들 앞에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반성한다고 했다가 회수했잖아요. 사실상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좀 20대들 앞에서.
부끄럽죠. 이제 부끄럽고 실제로 뭐 어렵사리 저런 그 자리라도 만든 것이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여집니다. 진일보한 거다. 저 장면 자체는 진일보했다. 그렇게 과감 없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20대들의 목소리에 대한 언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성세대들의 연령차별이 있었습니다. 니네들이 뭘 알아? 사실은 뭐 꼰대 라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들은 소위 말하는 전대협 한총련이라고 하는 과거의 청년운동의 대표주자였고요. 또 586을 대표하고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고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일반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한편으로 보면 기대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더 혐오 수준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미 과거의 청년운동의 기득권 말하자면 대표주자들이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자로 해서 정말로 현장에 있는 이야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초선이라고 해서 다 젊은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정당에 들어온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어떤 민심을 청취하는 기본 속에서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준 전 의원님의 촌평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윤석열과 새로운 꿈틀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꿈틀이. 자, 어떤 얘기일지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에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올스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윤 전 총장 사퇴 후 검찰이 진행한 대형 비리 수사 올스톱,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윗선 수사 동력 상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소환 조사도 못한 채 지지부진 등등이죠. 사실상의 개점 휴업 상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보도 사실과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돌죽해서 마찬가지지만 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룬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이제 기각된 이후에 사실 청와대로 향했던 수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보에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아 보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저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이용 법무부 차관 사건도 사건 자체가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그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문제인데 도대체 몇 달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지 무슨 뭐 거대 비위 게이트를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도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건의 실체는 사실 다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이죠. 정차 중에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심플.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것을 특가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인데 사실 그것도 뭐 특가법에 이미 특가법 개정한 이유 자체가 그것을 이제 전국 운행 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차가 다닐 때만이 아니라 서 있을 때도 승하차 시에도 운행 중을 포함한다는 게 특가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하면 그만이었던 건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단 내지 그다음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얼마 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이 불기소를 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심은 가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을 테고 또 이제 검찰 수뇌부가 조만간 인사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 김호수 총장이 취임한 다음에 후보자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양자 대결 결과도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등등입니다. 함께 보시죠. 양자 대결 결과 윤석열 44.5, 이재명 36.2의 결과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맞붙었을 때 44.5 대 36.2가 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주자가 바뀌면요. 이낙연 전 대표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낙연 전 대표 48, 31.3 양자 대결 결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윤석열 대 정세균 48.7 대 25.7의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주자군이 참 많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개인적인 견해예요. 세 분 중에 혹시 구도가 좀 좁혀지리라고 보신다면 어떤 구도로 좁혀질지. 그래서 세 명 중에 한 분이 누가 됩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점차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크게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대선 후보를 민주당이 언제 뽑을 것이냐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달에 그대로 뽑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측하고 다른 후보들 측은 이제 11월 달에 하자. 국민의힘과 같은 시기에 하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영의 논리 또 복잡한 또 시간 싸움에 어떤 시간을 버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세 후보 간의 어떤 그 차이들이 이재명 후보와 여타 후보의 차이들이 조금 좁혀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더군다나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간의 역전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현 구도가 그대로 굳어질지 이재명 일강 구도가 굳어질지 사실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표를 말하자면 갉아먹는 것이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양자 즉 새로운 후보군이 올라탈 수 있을지 여부가 아마 6월달, 7월달 정도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꿈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꿈틀이? 함께 보시죠. 새로운 꿈틀이. 내가 윤석열 기다린다고 누구 기다려본 적 없다.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비전 제시하고 국민 정서 맞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 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새 꿈틀이 누굽니까? 알 수가 김병민 본인입니까? 없죠.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야권의 상수로 윤석열 전 총장을 놓고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정치 행보를 펼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대권 주자들이 있지만 유의미한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이 잘 안 잡히죠. 바깥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누군가가 다시 한번 치고 나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게 되면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던 과정처럼 또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윤석열에 대한 가능성을 닫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대선 구도에서의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혹시 근데 꿈틀거리는 분이 있긴 합니까? 꿈틀거리는 새롭게.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꿈틀거리는 사람이 예전부터 꿈틀거리는 분 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그래프 하나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절대로 찍지 않을 정당.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절대로 찍지 않을 정당에 대한 그래프가 좀 전에 나갔는데 잘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한 40이 나옵니다. 예. 열린민주당이 7이 나와요. 예. 정의당이 5가 나옵니다. 다 합치면 절반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우리가 범여권이라고 불렸던 현재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국민들이 반수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힘이 몰려있지만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새로운 지도자, 국민의힘 있는 주자들 같이 어우러지는 선거 국면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많은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최종적인 레이스 결과 시장이 됐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마 지금이 5월이니까 아까 7월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 주자들에 대한 많은 군들이 조금씩 그림, 윤곽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경선 늦추자 전재수 의원도 경선 연기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문 진영이 이지사 측에 손접보고 앉습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이재명이 뜨니까 친문에서 견제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측은 이거 방해하겠다는 거 아니야. 격앙된 반응. 자, 짧게 이 상황 어떤 상황이죠?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실상 1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뜨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지금 만약 지금 이 순간에 경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지사가 매우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경선하길 원할 텐데 반대로 친문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후보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후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양쪽이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고는 경선 연계 참 어렵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 버티면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늦게 될 가능성이 높죠. 11월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단계에 따르면 11월이 이제 대선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는 건데 뭐 더 늦출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도 조금은 늦추는 쪽에 힘이 실릴 것 같고 이재명 지사도 결국은 동의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것이 팩트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던 중에 추후에 사망한 분은 50대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20대의 사망사고까지 나왔다라고 잘못 전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바로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는 전신 염증 증상을 보였고 사망한 분은 50대 의사였다는 점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제가 다음 주에 한 주간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없는 한 주간 이재명 우리 또 정치부 선임 기자가 저의 자리를 또 든든하게 대체해서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제가 없더라도 많은 시청 변함없이 부탁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